윤석열 전 대통령은 2년 10개월 전 자유를 기치로 내걸고 취임했지만 비상계엄 선포로 결국 탄핵돼 불명예 퇴진하게 됐습니다. 취임부터 탄핵 선고까지 1060일의 주요 기록을 한동호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지난 2022년 5월 10일 윤석열 대통령은 번영과 평화로 국민의 자유를 확대하겠다며 제20대 대통령에 취임했습니다.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체제를 기반으로 국민이 진정한 주인인 나라로 재건하고 취임 직후부터 한미동맹 강화 등 외교안보 행보에 나섰지만 미국 방문 중 이른바 바이든 날리면 논란으로 일부 언론과 갈등을 빚기 시작했습니다. 승인 안 해주고 날리면 쪽팔려서. 이준석 당시 국민의힘 대표를 징계하는 과정에서 당내 분란이 일고 정부의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논란 등이 겹치며 취임 첫 해 지지율은 20%대까지 떨어졌습니다. 연금과 의료, 교육, 노동의 저출생까지 이른바 4+1 개혁의 드라이브를 걸며 정책으로 반등을 시도했지만 21대 총선에서의 여당 참패로 국정 동력은 좀처럼 회복하지 못했습니다. 더욱 거대해진 야당은 해병대원 순직 사건 외압 의혹과 김건희 여사 명품 가방 수수 의혹 등에 대한 특검법 발의, 여기에다 행안부 장관과 방통위원장 등을 줄탄핵하며 공세를 이어갔습니다. 윤 대통령은 대화나 타협 대신 거부권으로 맞섰고 극한의 대치 속에 협치는 길을 잃었습니다. 여기에 명태균 공천 개입 의혹과 관련한 육성 통화 녹음이 공개되자 윤 대통령은 기자회견을 열고 부인했지만 지지율은 10%대까지 떨어졌습니다. 당에서 진행하는 공천을 가지고 제가 왈가불가할 수도 없고 결국 정치적 최대 위기 속 비상계엄이라는 정치적 승부수를 띄웠지만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며 직무가 정지됐고 화상 초유의 현직 대통령 체포와 구속으로 이어졌습니다. 저는 마지막 순간까지 국민 여러분과 함께 싸우겠습니다. 탄핵 심판 변론과 옥중 메시지 등을 통해 계엄의 정당성을 거듭 강변했던 윤 대통령. 헌재 선고에 따라 2년 10개월 임기를 마감하고 검찰 수사를 앞두기로 했습니다. YTN 한동우입니다. 헌정사상 두 번째 대통령 파면 결정은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 122일 만에 나왔습니다. 탄핵소추 이후 헌재 심리가 이어지는 동안 대통령 체포와 구속 등 주요 국면마다 전국도 요동쳤습니다. 박조은 기자입니다. 파렴치한 종북 반국가 세력들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합니다. 늦은 밤 기습적으로 선포된 비상계엄. 국회 담장을 넘은 국회의장과 의원들의 해제 요구안 의결로 6시간 만에 원상복구됐습니다. 무장한 계엄군이 들이닥친 현장을 동시에 목격했지만 대통령 탄핵소추부터 여야의 판단은 극명하게 엇갈렸습니다. 두 번째 시도 끝에 탄핵소추안이 본회의 문턱을 넘긴 했지만 여당의 당론은 끝까지 탄핵 반대였습니다. 300표 중 가 204표, 부 85표, 기권 3표, 무효 8표로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헌법재판소로 공이 넘어간 뒤엔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장에서 여야가 맞붙었습니다. 첨예한 공방 속에도 일부 성과는 있었습니다. 국회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안에 있는 인원들을 밖으로 끄집어내라라고 지시를 받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란죄를 묻기 위한 수사가 본격화하면서 전국은 더 요동쳤습니다. 초유의 현직 대통령 체포와 구속에 여당은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을 문제 삼았고 국격이 무너졌습니다. 오동훈 공수처장, 우종수 국가수사본부장, 이재명 대표, 박찬대 원내대표에 이제 속이 시원한지 묻고 싶습니다. 전격적인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 뒤엔 즉시 항고를 포기한 검찰을 향해 야당의 공세가 이어졌습니다. 또 악착같이 항소, 상고해가면서 괴롭히던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만 왜 이리 관대한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아마 한패라서 그런 거겠죠. 헌재 시간 막판까지 승복을 약속하라고 목소리를 높이며 거리로 나섰던 정치권은 이제 조기 대선 체제를 본격화하며 탄핵 정국 2라운드에 돌입합니다. YTN 박조은입니다. 네, 그동안의 일을 정리해 드렸는데요. 비상계엄 122일 만에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재판관 만장일치로 파면됐습니다. 국민의 신임을 배반했고 헌법수호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법 위반이라고 헌법재판소가 밝혔습니다. 손수 임주혜 변호사와 함께 관련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우선 오늘 선고 내용 하나하나 짚어볼 텐데 우선 어떤 게 가장 눈에 띄셨습니까? 저도 선고 생중계로 함께 지켜봤는데요. 눈에 띄는 점이라면은 이제 8대0 만장일치 결론이 일단 가장 눈에 띄었습니다. 예. 당소 초기에는 만장일치에 도달하기 위해 평의가 길어지고 있을 것이다. 만장일치를 내지 않으면 사회적인 혼란이 가중될 수 있기 때문에 재판관들도 이 점을 염두에 두고 평의가 길어지는 것이다. 이런 예측이 나왔는데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에서는 만장일치에 도달하지 못했지만 결론이 선고가 된 것을 보고 만장일치가 아닐 가능성도 굉장히 높게 점쳐졌습니다. 하지만 이제 헌법재판관들의 판단은 만장일치로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해야 한다라는 주문이 결국 선고가 되었는데요. 예. 결국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서 쟁점이 되는 그 모든 부분에 대해서 헌법과 법률에 위배되는 측면이 있다고 보았고 그 위반의 정도도 중대하다. 파면에 이를 정도로 위헌 위법 사항이 중대하다고 본 점, 이것이 하나의 결론을 내는 데 있어서 큰 주기가 된 그런 판결이라고 보여집니다. 네, 손 변호사께서는 이번 선고 요지 어떤 부분이 좀 인상 깊으셨나요? 네, 지금 임주혜 변호사가 짚어준 것처럼 전원일치 의견이었다. 예. 또한 중대한 헌법 법률 위반이기 때문에 이 국가적인 손실을 압도할 정도로 예. 이 파면으로 얻는 헌법 소의 이익이 크다. 공감하고요.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결정문이 100페이지를 넘습니다. 예. 그래서 그 부분들을 살펴봤더니 오전에 들었던 모두 함께 들어서 선고 요지보다도 예. 결정문에 담긴 내용들은 훨씬 더 강렬합니다. 즉 매우 준엄하게 윤석열 전 대통령을 꾸짖고 있습니다. 특히 그런 내용들 하나하나가 이 선거 요지는 정말 일부분을 아주 정제해서 국민들에게 핵심 부분들을 전달한 것이고 그러한 판단에 이르게 된 여러 가지 배경이라든지 근거들은 굉장히 강력하게 좀 훈계내지 꾸짖음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부분들을 전달을 좀 해드리고 싶은데요. 국가긴급권 남용의 역사를 재현했다라는 예. 부분이 있습니다. 즉 이승만 전 대통령부터 박정희 전 대통령 그리고 전두환, 노태우를 거쳐서 그동안 있었던 이 국가긴급권 남용 그리고 또 비상계엄 선포의 문제점에 대해서 굉장히 자세하게 언급을 합니다. 네. 이걸 적시하고요. 그런데 45년이 지난 2024년 12월 3일에 또다시 정치적 목적으로 계엄을 선포함으로써 국가긴급권을 남용했다.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외교적으로 엄청난 파장을 불러일으켰다. 국민들이 큰 충격을 받았다. 라면서 굉장히 예. 자세하게 꾸짖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 굉장히 중요한 내용일 것 같습니다. 예, 114쪽의 결정문을 보면 좀 더 준엄하게 꾸짖는 내용이 있었다라고 하셨는데 소수 의견이 없었다는 점도 뭔가 주목해 볼 만한 내용이죠. 일단 전원일치된 의결로 탄핵이 인용이 되었기 때문에 이 결론에 도달하는 과정에 있어서 다른 논거가 제시된다거나 아니면 결론과 반대되는 그런 의견이 나오진 않았습니다. 예. 일부 쟁점에 대한 보충 의견은 존재했습니다. 다른 회기에도 좀 더 그 제한해둘 필요가 있다는 정영식 재판관의 보충 의견이 있었고 그 외에도 전문 법칙을 헌법재판에서는 완화해서 적용해야 되는가 아니면 더 엄격하게 적용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보충 의견이 있었지만 이 부분은 결론에 있어서 어떤 큰 영향을 준다고는 볼 수 없고요. 그 외에 결국 이 모든 쟁점에 대해서 전 재판관이 위헌 위법 사항이 매우 중대하다라는 결론에 도달했다고 보여집니다. 네, 이제 지금부터는 헌법재판소가 어떤 부분을 위헌 위법으로 판단을 했는지 보고 오겠는데요. 윤 전 대통령의 주장 그리고 헌재 판단입니다. 먼저 비상계엄 사유에 대해 녹취 듣고 오시겠습니다. 12.3 비상계엄은 과거의 계엄과는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무력으로 국민을 억압하는 계엄이 아니라 계엄의 형식을 빌린 대국민 호소입니다. 대통령의 법적 권한인 계엄 선포에 따라 계엄 사무를 하고
질서 유지 업무를 담당한 공직자들이 이러한 내란몰이 공작에 의해 지금 고초를 겪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으면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습니다. 피청구인의 판단을 객관적으로 정당화할 수 있을 정도의 위기 상황이 이 사건 계엄 선포 당시 존재하였다고 볼 수 없습니다. 국회의 권한 행사로 인한 국정마비 상태나 부정선거 의혹은 정치적, 제도적, 사법적 수단을 통하여 해결하여야 할 문제이지 병력을 동원하여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피청구인은 이 사건 계엄이 야당의 전횡과 국정위기 상황을 국민에게 알리기 위한 경고성 계엄 또는 호소형 계엄이라고 주장하지만 이는 계엄법이 정한 계엄 선포의 목적이 아닙니다. 이 사건 계엄 선포는 비상계엄 선포의 실체적 요건을 위반한 것입니다. 네, 비교해서 녹취를 듣고 오셨는데 우선 계엄을 선포할 정도로 위기 상황이 아니었다. 이 판단이죠. 근거가 뭔가요? 네,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요. 그리고 또 우리 헌법과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평가 자체가 그렇게 어렵지 않은 상황입니다. 다만 그동안 우리가 여러 방송을 통해서 직접 보고 들었던 대통령 측의 주장에 대해서 하나하나 반박을 했고요. 또 모든 것을 평가했는데 그동안 사실 전시도 아니고 사변도 아니잖아요. 그리고 또 과연 이런 국가 비상사태라고 볼 수 있느냐 여부에 대해서 대통령 측에서는 여러 가지 근거를 좀 들었습니다. 특히 민주당이 좀 국정의 발목을 잡는다. 예산 관련해서도 그렇고요. 그리고 또 그 예산과 관련해서 또 이른바 대왕고래 프로젝트라든지 R&D 예산이라든지 이런 것들 또는 거듭해가지고 이 대통령에 대해서 뭐 탄핵 언급을 하고 또한 여러 차례에 거쳐서 이제 탄핵 발의하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보면 사실상 이게 국가 비상사태 아니냐라는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거를 법적으로 좀 따져보자면은 어찌 보면 판단이 좀 명확할 수밖에 없어요. 전시, 사변, 국가 비상사태에 해당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 측에서는 여러 가지 주장을 했고 이번에 헌법재판관들은 어떠한 것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라는 판단을 했는데요. 특히 민주당 얘기를 자세히 했습니다. 왜냐하면 대통령 측에서 그 얘기를 했기 때문인 거죠. 더불어민주당이 피청구인 대통령과 다른 정치적인 견해를 표시하거나 또는 대통령의 정책을 비판하고 대통령의 권한행사를 견제하거나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는 것은 헌법상 보장되고 있는 대의민주주의와 복수정당 체제를 고려할 때 비상계엄을 정당화할 수 있는 이유가 될 수 없다. 즉 정치적인 갈등이 있다면 정치적으로 풀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언급을 결정문 여러 곳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정치적인 갈등을 정치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무력을 동원해서 경찰력과 군 병력을 동원해서 해결하라고 했기 때문에 이거는 국가 비상사태에서 비상대권을 발동할 수 있는 요건이 아니다. 따라서 위헌이다라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네, 결국은 이제 실체적 요건 위반은 맞고 그리고 이 병력을 동원한 것 자체가 이제 문제다라는 지적인 것 같아요. 그렇죠. 실체적 요건 위반 사항을 명확하게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실체적 요건을 위반했다는 것은 비상계엄을 선포할 상황이 아닌데 지금 전시 비상사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비상계엄을 선포했기 때문에 실제적인 요건 자체가 지금 없는 것이다. 이런 판단을 받았다고 보여지는데요. 저도 이제 판결문에서 눈에 띄는 점이 이 실체적 요건 판단과 관련해서 과연 이것이 파면에 이를 정도로 중대한지 이 부분에 대한 설시에서 눈에 띄는 구절이 있었습니다.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은 계속해서 주장해온 부분이 있었습니다. 어떤 줄탄핵 부분이라던가 예산학 삭감, 국회와의 갈등 이런 부분들 때문에 경고성으로 이런 상황을 알리고자 계엄을 선포했다고 했는데 재판부에서는 대통령으로서 이런 국정 운영에 대한 혼란한 상황 인식은 정치적으로 존중한다고 밝혔습니다. 정치적으로 그렇게 엄중하게 상황 판단을 하고 지금이 위기 상황이라고 느낄 수 있는 점은 존중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은 국회와 협치했어야 한다. 이것을 정치적인 갈등으로 풀어냈어야 한다라는 부분을 명확히 했거든요. 결국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주장해왔던 어떤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발생했기 때문에 실제적 요건을 갖춘 비상계엄 선포였다는 주장을 일축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결국 정치적으로 풀어야 할 사항을 비상계엄을 통해 풀어야 했다면 그것은 실체적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 이렇게 풀이한 건데 계엄 선포가 절차적 요건을 지켰는지에 대해서도 이런 판단이 나왔습니다. 듣고 오겠습니다.
계엄 당일 국무회의는 국무회의로 보기 어렵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국무회의를 할 것이 아니었다면 도대체 12월 3일 밤에 국무위원들이 대통령실에 온 이유를 오히려 제가 묻고 싶습니다. 국무회의가 아니라 간담회 정도였다는 주장도 있습니다만 그날이 간담회를 할 상황은 아닙니다. 간담회는 의사 정족수도 없는데 국무회의 의사 정족수가 찰 때까지 왜 기다렸겠습니까? 피청구인은 계엄사령관 등 이 사건 계엄의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하지 않았고 다른 구성원들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이 사건 계엄 선포에 관한 심의가 이루어졌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피청구인은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비상계엄 선포문에 부서하지 않았음에도 이 사건 계엄을 선포하였고 그 시행 일시, 시행 지역 및 계엄사령관을 공고하지 않았으며 지체 없이 국회에 통고하지도 않았으므로 헌법 및 계엄법이 정한 비상계엄 선포의 절차적 요건을 위반하였습니다. 네, 대통령 측은 국무위원들이 국무회의 안 할 거면 대통령실에 왜 왔겠느냐 이렇게 주장을 해왔는데 결국 이 부분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양측의 발언을 지금 대비해서 보고 있잖아요. 예. 그런데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이번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르면 대통령이 전 대통령이 했던 발언들이 전부 다 인정이 안 된 거예요. 사실상 모두가 다 사실이 아니다라고 현재 판단을 받은 건데요. 특히나 비상계엄 선포의 절차적인 요건, 이제 국무회의를 거쳐야 됩니다. 또 그 후에도 여러 가지 절차들을 거쳐야 되는데 조금 전에 문영배 권한대행이 이야기한 것처럼 어떠한 것도 거치지 않았습니다. 이런 부분들 명확하게 헌법재판소가 지적을 했고요. 다만 여기에 대해서 대통령 측은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경고성 계엄이었다. 또 호소를 하기 위한 계엄이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어떤 긴급성이나 보안의 유지를 위해서 이 절차 규정을 좀 탄력적으로 적용했어야 하는 거 아니냐라는 주장을 했고 여기에 대해서도 헌법재판소가 오늘 판단을 했거든요. 예. 설령 그런 요소가 존재한다고 가정하더라도 우리 법이 정하고 있는 이런 절차들을 정확하게 준수를 해야만 하는 것인데 절차를 준수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위헌이라는 판단을 피해갈 수 없었던 것이죠. 네, 그 절차적 준수에 이제 구체적으로 또 부서 여부를 지적하기도 했고 지체 없이 국회에 통고했는지 이 부분도 좀 위반이라는 거죠. 그렇죠. 이제 국무회의가 어떻게 진행되느냐가 법에 정확하게 규정되어 있는 건 아닙니다. 예. 국무회의 심의를 거치는 부분에 대해서 하지만 관례, 선례가 분명히 존재합니다. 이전에 해왔던 그런 국무회의 방식과 다르다면 이것은 국무회의를 제대로 거치지 않았다고 보아야 한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예. 물론 재판부에서도 간략하게 국무위원들에게 이번 비상계엄 선포의 취지 같은 부분을 설명은 했지만 이에 대해서 국무위원들이 어떤 의견을 진술할 기회라던가 국무회의의 어떤 개시를 알린다거나 종료를 알린다거나 이런 절차적인 과정이 없었기 때문에 이것은 국무회의로 볼 수 없다 이런 판단을 한 것이고요. 그리고 이 비상계엄을 선포하면서 선포문에 부서도 하지 않았고 시행 일시, 시행 지역 그리고 계엄 사령관을 공고도 하지 않았으며 예. 지체 없이 해당 상황에 대해 국회에 통고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절차적인 흠결이 중대하다 이렇게 보았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탄핵 심판 내내 이 부분도 논란이 됐었죠. 의원을 끌어내라고 했느냐, 요원, 인원을 끌어내라고 했느냐 이 부분에 대한 헌재의 판단은 이렇게 나왔습니다. 듣고 오시죠. 저는 그냥 사람이라는 이런 표현을 놔두고 또 의원이면 의원이지 인원이라는 말을 저는 써본 적이 없습니다. 이 소추위원단과 민주당에서 만들어낸 내란 프레임으로 만들어낸 체포, 누구를 끌어내는 일, 그런 일이 전혀 일어나지 않았고 국민들에게 어떤 군인들이 어떤 억압이나 공격을 가한 사실이 전혀 없고 오히려 계엄 상황에서 경비와 질서 유지를 하러 간 군인들이 오히려 시민들한테 폭행을 당하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피청구인은 육군, 특수전 사령관 등에게 의결 정족수가 채워지지 않은 것 같으니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안에 있는 인원들을 끄집어내라
등의 지시를 하였습니다. 피청구인은 군경을 투입하여 국회의원의 국회 출입을 통제하는 한편 이들을 끌어내라고 지시함으로써 국회의 권한 행사를 방해하였으므로 국회에 계엄 해제 요구권을 부여한 헌법 조항을 위반하였고 국회의원의 심의 표결권, 불체포 특권을 침해하였습니다. 피청구인은 필요시 체포할 목적으로 행해진 위치 확인 시도에 관여하였는데 그 대상에는 퇴임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전 대법원장 및 전 대법관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는 현직 법관들로 하여금 언제든지 행정부에 의한 체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압력을 받게 함으로 사법권의 독립을 침해한 것입니다. 네. 끌어내라고 한 대상이 의원이었는지 요원이었는지 인원이었는지 이 부분이 논쟁거리가 됐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일부 관련자 진술도 바뀌면서 진술이 오염됐다. 이게 대통령 측의 주장이었잖아요. 네, 여기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하나씩 따져보면요. 먼저 헌법재판소가 인정한 사실을 밝히고 있는데요. 군대를 동원한 국회 진입 및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 자, 피청구인의 병력 투입 지시 사실을 인정을 합니다. 그러면서 전 대통령이 당시에 주장했던 게 이거예요. 곽종근에게, 호칭은 생략하고요. 곽종근에게 전화한 사실은 있지만 당시 상황을 확인하였을 뿐이다. 국회의원을 끄집어내라는 지시는 한 사실이 없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헌법재판소가 어떻게 봤냐면은 믿을 수 없다고 본 거예요. 기타 이제 곽종근 전 사령관의 진술 그리고 또 검찰 조사에서의 어떤 이야기 등등을 볼 때 피청구인의 주장은 믿기 어렵다라고 명확하게 판단했고요. 또 그 다음에 수방사 소속 군인들의 국회 진입 관련해서도 이제 이진우 전 사령관 있지 않습니까? 여기 관련해서도 조성현 단장 관련된 증언들을 소개를 하면고 이제 인용을 하면서 피청구인이 이진우에게 전화한 사실은 있지만 당시 상황을 확인한 다음에 그 다음에 경찰에게 이야기하면 국회 담장 안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줬을 뿐이다라고 주장을 하였는데 이거 역시 믿을 수 없다고 봤습니다. 즉 국회에 군 병력이 들어가도록 지시한 것은 다름 아닌 윤석열 전 대통령이다라는 부분을 명확하게 헌법재판소가 판단을 했고요. 물론 형사재판은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또 형사재판에서 결과가 나오겠습니다만 굉장히 추상적으로 대통령의 책임이 있다라는 식으로 한 것이 아니라 전체 결정문을 보자면 하나하나 대통령 측의 주장들을 반박을 했고 또 근거까지 적시를 했거든요. 국회 군 병력 투입 역시도 마찬가지 판단을 했습니다. 그럼 진술이 좀 바뀌었다고 대통령 측이 주장했던 부분도 다 증거로 인정이 된 건가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곽종근 전 사령관의 경우에도 상당히 자세하게 인용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이런 것들을 보면은 당시에 했던 증언들, 특별히 증거 능력에 대해서 판단 없었고 증거 능력에 문제가 없다. 또한 증거 능력에 문제가 없는 상황에서 이제 증명력, 증거력 역시 충분히 있다고 판단을 했거든요. 즉 대통령 측에서는 증언이 오락가락하고 또한 논리적으로 모순이기 때문에 믿을 수 없다라고 주장을 했지만 헌법재판소는 그렇게 보지 않았습니다. 그러한 증언들에 기반해서 이번 결정이 나왔습니다. 네, 이 체포와 관련해서 법조인 명단이 포함된 것을 언급을 했는데 이 부분이 조금 눈에 띕니다. 아무래도 권력 분립에 대한 부분을 좀 강조했던 것 같아요. 그렇죠. 사법부의 독립을 침해했다라는 부분을 좀 엄중하게 바라봤습니다. 이 체포 명단 확인 과정에서 위치를 파악하려고 했다. 이런 부분들이 사실로 인정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와 관련해서 전직 대법관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결국 현직 법조인들에게 나도 어떤 이런 위치 추적을 당할 수 있다. 이런 압박을 느끼게 할 그런 상황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보아 이것은 사법부의 독립을 침해하는 매우 중대한 위법 사항이라고 보았고 이 부분을 굉장히 엄중하게 꾸짖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재판부가 어떤 부분이 위법, 위헌이라고 판단했는지 지금 자세하게 짚어보고 있는데 또 중요한 것이 대통령을 파면할 만큼 법 위반 정도가 중대한지 이 부분이 중요한데요. 이렇게 밝혔습니다. 듣고 오시죠. 이번 그 사건을 보면은 실제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는데 뭐 지시를 했니, 지시를 받았니, 뭐 이런 얘기들이 마치 어떤 호수 위에 떠 있는 달그림자 같은 거를 쫓아가는 그런 느낌을 좀 많이 받았고요. 피청구인은 가장 신중히 행사되어야 할 권한인
국가 긴급권을 헌법에서 정한 한계를 벗어나 행사하여 대통령으로서의 권한 행사에 대한 불신을 초래하였습니다. 피청구인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여 이 사건 계엄을 선포함으로써 국가 긴급권 남용의 역사를 재현하여 국민을 충격에 빠뜨리고 사회, 경제, 정치, 외교 전 분야의 혼란을 야기하였습니다. 피청구인의 위법 행위는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것으로 헌법 소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법 위반 행위에 해당합니다. 피청구인의 법 위반 행위가 헌법 질서에 미친 부정적 영향과 파급 효과가 중대하므로 피청구인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 소호의 이익이 대통령 파면에 따르는 국가적 손실을 압도할 정도로 크다고 인정됩니다. 리포트 갔다가. 네, 대통령 측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 이런 주장을 하면서 호수 위에 달 그림자를 쫓는 느낌이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법 위반 정도가 중대하다는 점을 상당히 강조했어요. 네, 지금까지 여러 사안들을 보면서 실제로 어떤 일이 있었다고 헌법재판소가 판단했는지 인정했는지를 살펴봤고요. 또한 그러한 사항들이 헌법과 법률의 위반이라는 점 역시 구체적으로 판단했습니다. 그런데 헌법과 법률 위반이라 하더라도 곧바로 파면으로 이어지는 건 아닙니다. 중대한 헌법 법률 위반이어야 되거든요. 그렇다면 이 중대한지 중대하지 않은지 여부를 어떻게 판단할 것이냐. 이거는 헌법 소호의 이익, 즉 대통령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 소호의 이익이 대통령 파면에 따르는 여러 가지 혼란 또는 국가적 손실을 압도할 정도로 커야 됩니다. 이거는 국민이 부여한 신임을 배신한 정도라고 판단이 되어야만 하거든요. 그런데 오늘 이 헌법재판소의 결정문의 논리적인 흐름을 보면은 이제 가장 마지막 부분에 이런 언급을 하고 있어요. 국가 긴급권 남용의 역사가 재현됐다. 그리고 또 거기에 이어서 대통령의 권한 행사에 대한 불신이 초래되었다. 이러한 두 가지 큰 언급을 한 후에 결론을 내립니다. 따라서 그렇기 때문에 청구인의 나머지 주장에 대해서 더 나아가 살피지 않더라도, 즉 가장 중요한 게 이거라는 거예요. 이제 국회 측에 다른 주장을 살필 필요도 없이 이 대통령의 이 사건 헌법과 법률 위반 행위는 국민의 신임을 배신한 행위다. 헌법 소호의 관점에서 용납할 수 없는 중대한 법 위반 행위이다라고 보면서 결국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파면을 하게 된 것이죠. 이번 결정문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번 선고 요지에서 국민이 굉장히 단어가 많이 언급됐습니다. 13번이 언급이 됐는데 지금 국회가 신속히 그 계엄을 해제할 수 있었던 이유는 시민들의 저항 그리고 군경의 소극적인 행동 때문이었다라는 거거든요. 이 부분은 또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렇습니다. 재판부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계속해서 주장해온 논거 가운데 하나였던 지금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마치 호수 위에 달 그림자를 보고 계속해서 달이라고 하는 것 같은 상황이다라는 주장을 해왔습니다. 실제로 피해를 본 사람도 없고 체포도 일어나지 않았고 국회가 봉쇄되지 않아서 결국 계엄이 해제되었는데 뭐가 문제냐 이런 취지의 어떤 주장을 해왔는데요. 재판부는 이를 전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계엄이 조기에 끝날 수 있었고 비상계엄이 해제가 될 수 있었던 건 지금 동원된 병력들이 굉장히 소극적으로 일을 했었고 그리고 국민들의 발빠른 대처 덕분이었다. 국민들의 민주주의에 대한 열망 때문이었다. 이런 부분을 지적했다고 보여지는데요. 결국 윤석열 대통령의 주장을 전혀 인정하지 않았다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 현 상황, 이 법 위반의 중대성을 보면서 문영배 헌법재판소 권한대 열시도 이런 부분을 또 함께 지적했습니다. 국회 역시도 소수 의견을 존중하고 정부와의 관계에서 관용과 자제를 전제로 대화와 타협을 통해 결론을 도출하도록 노력했어야 한다. 이런 부분을 언급하기는 했지만 피청구인,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를 협치의 대상으로 존중했어야 된다는 점을 더 높게 평가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오늘의 선고 내용 쟁점별로 짚어보고 있는데요. 윤석열 대통령은 이렇게 헌법재판소 선고로 파면되면서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예우도 대부분 박탈됐습니다. 연금과 사무실, 보좌관 제공, 국립묘지 안장이 불가능하고 최소한의 경우만 제공이 됩니다. 관련해서 이승배 기자가 보도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그동안 탄핵소추돼 직무가 정지됐지만 현직 대통령 신분을 유지해왔습니다. 많은 국가 기밀 정보를 다루는 대통령으로서 재판관님들께 모두 설명드릴 수 없는 그러나 헌재가 탄핵을 인용해 파면하면서
즉시 대통령 자리에서 내려오는 건 물론 전직 대통령에게 제공되는 각종 예우도 사라졌습니다. 전직 대통령에게는 지급 당시 대통령 보수 연액의 95% 수준의 연금이 지급됩니다. 올해 기준 대통령 연봉은 2억 6,200여만 원, 전직 대통령에게는 2억 4천여만 원, 한 달 평균 2,078만 원 정도 연금이 지급되는 셈인데 윤 대통령은 받을 수 없게 됐습니다. 또 민간단체 등이 전직 대통령 기념사업을 할 경우 국고로 지원하고 전직 대통령이 사망할 경우 국립묘지에 안장되는데 이 기회도 잃게 됐습니다. 이 밖에도 비서관 3명과 운전기사 1명, 교통과 통신, 사무실 제공과 본인과 가족에 대한 치료 등도 모두 지원되지 않습니다. 재직 중 탄핵되거나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예우를 받지 못한다고 명확히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징역형 확정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은 탄핵으로 제외돼 문재인 전 대통령만이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혜택을 누리고 있습니다. 다만 다른 예우는 모두 박탈해도 필요한 기간에 경호 경비는 제외한다고 규정돼 있어 경호와 경비 인력은 유지됩니다. 탄핵 절차 중반쯤 윤 대통령 하야설이 제기되기도 했는데 스스로 물러날 경우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예우는 모두 받을 수 있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YTN 이승배입니다.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파면 선고에 걸린 시간은 22분이었습니다. 긴장 속에 자리를 지킨 양측 대리인단과 시민 방청객들 사이에선 탄식과 환호가 교차했습니다. 김승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탄핵 심판 주심인 정영식 재판관이 오전 7시가 되기도 전에 모습을 드러냅니다. 다른 재판관 모두 8시 반이 되기 전 출근을 마쳤습니다. 긴장된 표정의 윤 대통령과 국회 측 대리인단이 연달아 도착해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재판관 8명이 차례로 들어와 앉고 문영배 대행이 선고문을 읽자 적막감이 감돌았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대부분 재판부를 쳐다보지 않은 채 무표정하게 들었고 재판부를 바라본 채 내용을 듣던 국회 측은 수긍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이기도 했습니다. 파면 결정을 내리고 문영배 대행은 고생했다는 듯 김영두 재판관의 어깨를 두드리고 같이 나갔습니다. 선고 뒤 환한 웃음을 지으며 기념 촬영까지 한 국회 측과 달리 대통령 측 대리인단은 굳은 표정으로 별말 없이 자리를 벗어났습니다. 윤석열의 파면을 국민들께서 이끌어내 주셨습니다. 완전히 정치적인 결정으로밖에 볼 수 없어서 너무 안타깝고 4,818대 1의 경쟁률을 뚫고 현장에서 선고를 지켜본 시민들은 흥분된 마음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역사적인 이런 순간에 제가 이 자리에 있었다는 사실이 너무 좋아요. 이 순간은 너무 평생 죽을 때까지 잊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대한민국이 좀 다시 정상적으로 좀 돌아올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2분 동안 이뤄진 헌정사상 두 번째 대통령 파면 결정은 이제 역사의 한 페이지로 남게 됐습니다. YTN 김승환입니다. 네, 계속해서 손수호 변호사, 임주혜 변호사와 함께 관련 내용들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저희가 대통령의 예우 박탈에 대해서 조금 리포트를 보고 왔는데 일단은 지금 관저에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있잖아요. 언제까지 비워야 한다 이런 조항이 있나요? 명문의 규정이 없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선고와 즉시 대통령직에서 내려왔기 때문에 사실 법적으로는 관저에 머물 자격은 없는 거죠. 하지만 곧바로 비워야 된다 또는 언제까지 나와야 된다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융통성 있게 적용되는 것 같습니다. 특히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에도 파면됐잖아요. 그런데 그 후에 여러 가지 정리를 위해서 이틀 정도 더 머문 후에 이제 관저를 비웠기 때문에 아마도 이번의 경우에도 그런 충분한 정리의 시간은 주어질 것으로 보이고 또한 주어지는 것이 마땅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데 또 중요한 것은 이 대통령 경호법에 따라서 비록 파면됐다 하더라도 기본적인 경호나 경비는 계속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관저를 비우고 나와서 이제 거처를 어디로 옮길 것이냐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파면된 대통령인데 최소한으로 하면 되는 것이고 더 신경 쓰면 안 되는 신경 쓸 필요가 없는데 왜 그렇게 따지냐 왜 이렇게 해주려고 하느냐라는
의견도 뭐 없진 않을 것 같은데 네. 사실 그렇게 볼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이제 대통령 당선된 다음에 굉장히 중요한 우리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자리에 있으면서 여러 국가의 안보라든지 네. 뭐 외교, 기타 중요한 정책들의 어떤 관여 그리고 또 직접 여러 가지 일들을 했거든요. 그렇다면은 그 자체로도 굉장히 여러 가지 보완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국가를 위해서라도 여러 가지 기본적인 경호나 경비는 당연히 제공이 되어야 하는 것이거든요. 예. 그런 차원에서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고요. 다만 직전에 거주했던 곳 있잖아요. 네. 뭐 굉장히 유명한 곳입니다만, 서초동, 네. 당선된 후에도 수개월 동안 거주했습니다. 그런데 단독 주택이 아니다 보니까 만약 그곳으로 복귀를 한다면 주변 인근 주민들의 어떤 불편도 있을 것 같고요. 또한 경호나 경비에 있어서 현실적인 제한들이 있습니다. 예. 네, 뭐 거처라든지 기타 이제 작업을 할 곳도 필요한데 준비가 안 된 상황이거든요. 아무래도 아파트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 과연 다시 그쪽으로 옮길 것이냐, 복귀할 것이냐, 아니면 다른 곳으로 갈 것이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아직까지 정확하게 정해지진 않았는데 앞으로 가장 문제가 없는 방식으로 조율을 해서 빠르게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윤 전 대통령 관저에서 사저로 옮기는 과정에 지지자들이 몰릴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는데 사실 대통령 탄핵 과정에서 찬반 여론이 극명하게 갈리면서 여러 점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반대 측, 탄핵 반대 측의 윤 대통령 지지자 측에서는 일부 불복을 노골적으로 밝히기도 했는데요. 정광훈 목사의 목소리 듣고 오시죠. 국민들의 의사를 무시하고 헌재가 범죄 행위를 저질렀으므로 내일 우리는 토요일 날 오후 1시까지 윤석열을 지지하고 그리고 또 대한민국을 사랑하고 북한의 영방제로 넘기기를 거부하는 사람들은 3천만 이상이 내일 광화문 광장으로 1시까지 다 모여주시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헌법 위의 권위가 뭐냐? 국민 저항권이야. 동의하십니까? 이건 누가 가르쳤냐? 윤석열 대통령이 가르쳐준 거야. 우리는 법대로 국민 저항권으로 반드시 대한민국을 우리 자손 대대들에게 물러줘야 될 것입니다. 네, 시민 불복종 투쟁을 벌이겠다는 말이 있었고요. 또 국민 저항권과 국민 혁명이 언급이 됐습니다. 이 부분이 좀 우려가 되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법에 있는 개념은 아닙니다. 네. 결국 이런 부분이 헌법재판 같은 경우는 사실 단심제로 볼 수 있습니다. 탄핵 심판은 오늘 선고와 동시에 그 자체로서 정확한 그 시간까지 기재가 되게 되잖아요. 2025년 4월 4일 오전 11시 22분 이 선고 시점을 기준으로 바로 효과, 그 윤석열 대통령이 파면되는 결과에 이르는 이 효과가 바로 발생하기 때문에 이에 대해 다시 다툴 수는 없습니다. 이런 부분을 놓고 일각에서는 이에 대해서 투쟁할 수 있는 방법, 뭐 시민 불복종 내지는 뭐 국민 저항, 국민 혁명 이런 용어를 쓰고 있는데 이것은 경우에 따라서는 결국 무력적인 부분의 사용이 동반되어서 불법적인 부분으로 나아갈 수 있어서 매우 우려스럽고요. 한덕수 권한대행 역시도 이와 관련해서 어떠한 불법 행위, 무력 충돌에 대해서는 엄중히 대처하겠다라는 입장 밝혔습니다. 네. 자, 앞으로는 이제 조기 대선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많이 할 것 같습니다. 지금 대선 체제에 이제 돌입한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두 달 안에 이제 대통령 선거를 하도록 되어 있죠. 그렇습니다. 헌법 68조 2항이죠. 이렇게 파면된 경우에 이런 경우 등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리고 또 공직선거법 규정을 보면은 이러한 경우에 늦어도 선거일 전 50일까지 대통령 권한대행이 선거일을 공고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 규정들의 어떤 일부 좀 빈 곳이 있어요. 그래서 만약 대통령 권한대행이 공고를 하지 않으면 선거를 치를 수 있느냐라는 그런 이제 지적도 가능하거든요. 예. 그런데 우리 법상, 현행 법상 이 공고를 강제하거나 또는 공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 형사처벌하거나 그런 규정들은 없습니다만 대통령 권한대행이 당연히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여러 가지 절차들을 진행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 당연히 그렇게 해야겠죠. 예,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과 관련해서 두 분 변호사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임주혜 변호사, 손소우 변호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